도쿄 최대의 번화가 중 하나이자 언제나 정신없는 풍경으로 유명한 시부야. 그 중에서도 역 앞의 교차로는 도쿄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과 소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약속 장소로 잘 알려진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바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끝까지 기다렸던 강아지 하치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하치코 동상이 되겠습니다. 충견 하치는 매일같이 주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 시부야역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나 정신없는 곳에 서 있지만 원래 이 강아지가 살았던 곳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시부야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시부야의 가장 시끄러운 장소를 파고들어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태풍의 눈 마냥 도시의 소음이 가라앉으며 시부야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은 바로 시부야구에 위치한 일본 굴지의 부촌 쇼토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마 한남동이나 평창동 같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담장 너머를 넘볼 순 없지만 굳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이 동네 거주자들의 취향과 위상을 살짝은 살펴볼 수 있는 장소들이 존재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쇼토의 거리를 걸으며 일본의 부촌에 대해 특히 이곳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을 다루는 채널도 아니고 부자는 더더욱 아니니까요.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른바 고급 주택가를 가늠할 때 거론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만의 독자적인 건축 규제의 여부인데요. 이곳 쇼토 일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제1종 저층 주거지역이면서 동시에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60평 이상의 필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건폐율은 최대 60%, 용적률은 최대 200%로 제한되죠. 모든 것이 오밀조밀한 일본 주택가에서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면적인데요. 도쿄의 다른 부촌인 데넨조우가 165, 세이조가 125인 걸 생각해보면 이 기준은 도쿄에서도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빈 땅이 보이면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근방에 매물이 몇 개 올라와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린 대로 이 동네에는 최소 60평 이상이 기초적인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또한 최소 60평 단위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향후 건축이 가능한 이 62평 땅의 현재 호가는 무려 12억엔, 원화로 단순 계산 시 약 110억 원 정도인데요. 또 다른 곳으로 도로에 면해 있지 않지만 바로 건축이 가능한 이 100평짜리 땅은 원화로 약 120억 정도 하고 있네요. 네, 가격은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엔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많으므로 통행에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그사세인 동네에 이런 규칙들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쇼토는 자연스럽게 아무나 전입할 수 없는 부촌이 되었는데요. 2025년 기준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3,000명을 간신히 넘는 정도입니다. 자주 하나로 묶이는 윗동네 가미야마초까지 합해도 7,000여 명 수준이죠. 도쿄에서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시구정촌 중에서 아마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일 텐데요. 더구나 도쿄 도심에서도 극도로 혼잡한 시부야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에서 이 정도 인구 밀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구 지표만 놓고 보면 일본의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단위인 무라, 그러니까 시구 정촌 중 촌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동네 초입에 도쿄그룹이 소유한 미술관의 이름이 분카무라인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셈이죠. 물론 공식적으로 도쿄 23구 안에는 무라라는 행정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토를 직접 걸어보면 도시라기보다는 어딘가 마을에 더 가까운 그런 고즈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적고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곳, 이 낮은 밀도는 곧 이 동네의 조용함이 되고 안정성이 되며 시간이 쌓이며 희소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쇼토의 가치는 쌓아올린 개발을 통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음으로써 오르는, 한마디로 클래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네라면 부의 쓰임새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담장 안의 저택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취향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향의 스케일이 개인의 소유를 넘어설 때 그것은 종종 미술관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여기서부터는 쇼토의 미술관들을 가볍게 돌아볼까 합니다. 분카무라를 지나 담장들을 따라 걷다 보면 유약을 발라 구워낸 도자기처럼 광택을 내는 벽돌 모양의 타일들로 이루어진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현대미술이나 대형 기획전 대신 도자기 수집가 토구리 토오루가 평생에 걸쳐 모은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1987년에 완성된 공간 토구리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 외벽으로 나름의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빛을 날카롭게 반사하기보다는 도자기처럼 은은하게 머금으며 조용한 존재감을 바라고 있으니 겉모습만 보면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정갈하게 관리된 한 채의 저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간 봐온 미술관들에 비하면 화려한 장식이나 눈길을 끄는 형태는 없을지 몰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재료나 디테일 하나하나에 꽤나 신경을 썼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특히 외벽에 벽돌 타일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마치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 마에카와 구니오가 설계한 미술관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우에노나 후쿠오카, 구마모토에서도 소개드렸던 벽돌 타일의 대가죠. 하지만 토구리 미술관은 마에카와 구니오의 작품이 아니며 그의 건축에서 보이는 여유로운 동선이나 공간 구성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7,000점이 넘는 도자기를 소장 중인 미술관이니만큼 콘크리트와 벽돌 타일 구조로 견고함을 추구했던 마에카와의 유지를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입구에서만큼은 그의 건축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술관입니다 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한 발 들어가 보게 만드는 그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죠. 더구나 내부로 들어가면 명쾌한 동선과 안락함을 우선시한 로비 덕분에 정말로 어느 수집가의 저택에 초대되어 그의 컬렉션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이 난달까요? 소장품이 7,000점에 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한눈에 늘어놓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매 분기마다 철저히 엄선된 큐레이션만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죠. 이 미술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밀도로 보여줄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던 일본 나베시마 도자기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으로부터 일본 도자기의 역사가 탄생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사치품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도자기 수집가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점에서도 토구리 미술관은 목 좋은 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규모로 승부하는 곳이 아닌 취향을 공유할 준비가 된 사람을 그저 기다리는 공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곳이 결코 어렵기만 한 미술관은 아닙니다. 일상 속 도자기 문화의 확장을 위해 1층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도자기 작품도 함께 소개하고 있죠. 도자기에 관심이 생겼거나 쇼토라는 동네의 분위기를 이해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부담없이 들러볼 수 있는 미술관이기도 하니까요.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구리 미술관을 지나 산책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통 부촌인 한남동, 평창동, 그리고 성북동의 경우 전부 조용한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는 도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특히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은 더더욱 주거지로서 높은 곳이 선호되었죠. 그럼에도 산지 지형인 서울과는 달리 도쿄 자체가 워낙 평지이다 보니 평창동이나 한남동 등에 비하면 경사가 훨씬 덜하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작은 연못을 품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왔던 길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다 보면 이 동네의 유일한 공원인 시부야 구립 나베시마 쇼토 공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공원 한켠에는 건축가 구마 겐고가 디자인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목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외관 덕분에 그의 작업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화장실이 기억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17개의 화장실 중에서도 가장 목가적인 인상을 주는 장소였으니까요. 실제로 구마겐고는 각기 다른 타입의 화장실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을 형상화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서는 나무가 불규칙하게 쌓인 외벽이 주로 소개되다 보니 처음엔 다소 요란하고 특이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의외로 형태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고 공원의 스케일을 넘어서지도 않는 화장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깥과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해놓는 일반적인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이곳은 5개의 부스가 완전히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외부로 큰 창을 내지 않고 단정한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 구성은 마치 이 동네의 주택들이 가진 성격이 공공시설의 스케일에 그대로 이식된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이렇게 쇼토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적 공간이 서로 닮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꼭 화장실 같은 작은 스케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쇼토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공공시설 시부야 구립 쇼토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쇼토 미술관은 1974년 제정된 시부야구 장기 기본 계획에 따라 구민의 문화와 교육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건립된 곳인데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여러 후보가 있었으나 이미 조용한 고급 주거지로서 조경과 문화적 요구가 높았던 쇼토에서는 단순한 공공시설보다는 예술을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로 미술관이 선택되었다고 하네요. 구립 미술관이긴 하지만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주거지인 만큼 주민들이 기대하는 퀄리티 또한 높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쇼토 미술관은 주변의 주거 환경을 존중하기 위해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물의 높이를 최대 2층으로 억제하는 선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향한 창 또한 최소화한 채 중정형 구조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해결했죠. 그래서 이곳 또한 미술관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쇼토에 자리한 어느 저택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차분한 내외관을 보여줍니다. 특히 들어가자마자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이 원기둥 형태의 중정의 모습은 화장 섞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본 그 어느 공간보다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이 미술관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일본 쇼와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 시라이 세이이치입니다. 그는 모더니즘이 범람하던 시기에 활동하면서도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전형적인 근대 건축 재료만이 정답처럼 소비되는 흐름에 피로감을 느꼈고 돌이나 나무 또는 물처럼 자연의 질감을 지닌 소재를 즐겨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건축계의 이단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말년까지 그의 철학을 절대 굽히는 일이 없었으며 그렇기에 이곳 쇼토 미술관에서도 시라이 세이이치의 독보적인 취향이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파사드를 다시 보시면 견고하게 쌓인 화강암과 청동 루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 붉은색이 감도는 화강암은 일본에서는 채굴되지 않던 재료로 시라이가 서울 근교의 채석장에서 직접 공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은은한 붉은빛에 매료된 그는 이 돌에 홍은석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흔한 석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굉장히 희소한 재료였으며 그마저도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이러한 방식은 미술관 내부의 전시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이번엔 돌 대신 나무가 무게를 잡고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전시 기간 중에는 내부를 영상으로 담을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 쓰인 나무 역시 그냥 흔한 목재는 절대 아닙니다. 아마 기타를 좋아하시거나 목재나 가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곳에서 한 번쯤 걸음을 멈추실 것 같은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실에 자주 사용된 나머지 고급 목재의 상징이 되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벌목과 수출이 엄격히 제한된 자단나무, 더 유명한 이름으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죠. 이게 그냥 무늬목에서 솔리드까지 아주 거침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재료와 마감이라면 보통은 외관부터 그 값을 여과 없이 뽐내기 마련일 텐데요. 하지만 그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시라이 세이이치와 쇼토 미술관은 모더니즘이니 해체주의니 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행이 지나간 뒤에도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콘크리트가 아니면 이단아 취급을 받던 시절 시라이 세이이치에 의해 선택된 재료와 마감 그리고 가구들은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 더는 같은 방식으로 재현하기 어려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하나의 클래식이라고 부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오늘은 도쿄의 고급 주거지 쇼토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쇼토 미술관을 나와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시끌벅적한 소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의 고요함이 마치 잠깐 스쳐간 장면처럼 느껴질 즈음이면 어느덧 시부야역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던 장소 하치코 동산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시부야, 같은 하루인데도 조금 전 다녀온 곳은 이곳과는 전혀 다른 시간 위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시끄러운 번화가가 있었기에 조금 전의 쇼토가 더욱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부야의 소음과 쇼토의 고요함은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라기보다 나란히 존재하며 대비를 만들어내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어쩌면 강아지 하치와 주인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했을지 모른다는 감성에 젖어보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